관세 정책에 관한 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President McKinley, William McKinley, William McKinley, And McKinley, the word tariff to me is a very beautiful word. 관세의 타이탄으로 불렸던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는 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이 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관세라는 칼을 빼들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롤 모델인 윌리엄 맥킨리의 관세 정책을 살펴보고 트럼프가 따르려는 정책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추앙하는 윌리엄 맥킨리는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1897년부터 1901년 암살당할 때까지 재임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였던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국제 질서 그리고 사회 질서가 오늘날 미국이 처한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가의 탄생 배경과 그의 관세 정책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업적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먼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업적을 한번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업적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Great but highly underrated President William McKinley. 맥킨리의 업적을 보기 전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먼저 봅시다. 그의 재임 시절은 소위 말하는 도금 시대의 말기였습니다. 도금 시대란 겉으로는 번쩍이는 경제 성장과 물질 풍요를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와 부패가 숨겨져 있던 시기를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죠. 오늘날과 똑같지 않나요? 우선 도금 시대의 사회적 특징을 보면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시대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제2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급속한 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철도, 석유, 철강,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고 생산기술 혁신이 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되었던 시기입니다. 경제 규모가 크게 확장되어 GDP가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는 거대 기업이 등장했고 이 기업들이 경제를 독점하던 시기입니다. 철강왕 카네기와 석유왕 록펠러 그리고 철도왕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도 이때 나왔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 당시 이들을 강도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업들은 트러스트와 같은 기업 결합 방식을 통해서 산업을 독점하거나 과점해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세 번째는 엄청난 부의 축적과 극심한 빈부 격차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소수 기업가와 부유층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이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 당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었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빈민가의 빈곤 문제는 심각했고 사회적으로 극심한 빈부 격차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 부패와 무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기업가와 부유층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뇌물, 매간매직, 부정선거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거대 기업의 횡포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은 미국 역사상 이민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이민의 급증과 함께 나티비즘이 나타났습니다. 나티비즘은 본토인 우월주의를 말합니다. 새로운 이민자 집단에 대한 의심, 적대감, 심지어는 혐오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며 이민 제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멕시코로부터 2천만 명의 이민자가 몰려들었다고 발언한 것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 시대 상황 인식과 비슷합니다. 당시 중국인에 대한 혐오도 오늘날 미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1882년부터 이미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되어 중국인 이민은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기존 중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절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주택도 부족하고 위생 문제나 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도금 시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 운동과 개혁 운동이 태동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 등을 벌였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과 정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진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은 철도 운임 차별과 고리대금, 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퓰리스트 무브먼트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관세 정책을 들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혼란기에 재임한 맥켄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알아봅시다. 맥켄리 대통령의 업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번영과 성장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미국을 제국주의 강국으로 발돋움시켰으며, 세 번째는 미국의 대외 위상을 강화시켰고, 네 번째는 국내 통합과 미국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것입니다. 1893년 경제공황 이후 침체되었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번영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성장세를 이끌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잘 사는 미국을 만들겠다며 그의 취임은 미국의 골든 에이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America's decline is over. We will be a rich nation again.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은 딩리 관세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주의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산업, 특히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제조업 성장 정책은 국내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에 공장을 다시 세우겠다는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But we're saying to China, you want to build cars, you want to send cars here, you're going to build your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You're not going to send them through, take our jobs, take everything else. Got to build them in the United States. You can open up a beautiful brand new factory with American labor. The result will be that 맥켄리 대통령의 또 다른 경제 분야의 정책 중 하나는 금본위 제도를 도입해 달러 가치와 달러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기축통화를 흔드는 국가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if they want to play games with the dollar, then they're going to be hit with a 100% tariff. The day they mention that they want to do it, BRICS is dead.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의 두 번째 평가는 미국을 제국주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스페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해외 영토를 확장시켰으며 문호 개방 정책을 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머릿속에 놓고 당시의 국제 질서를 잠시 살펴봅시다. 당시는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입니다. 유럽은 5개 강대국이 주도하던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치열한 경쟁을 해가며 나름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럽 열강들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신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립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분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화가 되던 시기입니다. 서아시아에서는 그동안 찬란했던 오스만 제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땅은 영국의 식민지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이미 유럽 열강이 점령해 자원을 강탈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가 되지 않았던 동아시아는 정세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일본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청나라가 일본에 패배한 이후 열강들은 중국을 병든 사자로 여기고 노골적으로 이권 침탈에 나섰습니다. 조개지 확장과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 다양한 이권을 강탈하고 중국을 세력권으로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조선은 격동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보수파와 개화파의 갈등은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어느 때보다 심해 국군의 세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의정부를 개편하고 내각 책임제를 시도하다 혼란만 가중되어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간섭도 점점 심해져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러시아도 영향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일본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들은 광산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그리고 산림 채벌권 등을 놓고 이권 경쟁을 합니다. 열강들의 이권 침탈과 부정부패, 자연재해 등으로 조선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농민들은 가혹한 수탈과 고금리의 고리대금에 시달렸고 도시 빈민층이 급증하여 빈곤과 질병에 허덕입니다. 1901년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 확충과 경제 발전을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준비 부족이 혼란으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속에 사회 불안은 더욱 심화됐고 곳곳에서 데모가 매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 강요들은 백성들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나라를 일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많이 배우고 모두 과거 급제한 노론의 내노로한 집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운명은 다해 역사책에만 그 흔적을 남기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뒤 100년 후 나라를 팔아먹은 자손들이 부활해 다시 팔 곳을 찾고 있다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미국과 조선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다지 긴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맥켄리는 문호개방 정책을 주창하며 중국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서구 열강에 요구합니다. 이 문호개방 정책은 유럽 열강들의 중국 분할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맥켄리 대통령 정부의 문호개방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조선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요구했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조선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도 힘과 간세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문호를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맥켄리의 문호 개방 정책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로 식민지를 확대하고 있던 시기에 아메리카는 어땠을까요? 1923년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는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지 확대를 우려해 멀로 독트린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발표합니다. 멀로는 아메리카는 더 이상 식민지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문구를 탄생시켰습니다. 멀로 독트린의 핵심은 상호 불간섭주의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입니다. 당시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들이 독립한 상태였고 유럽 열강들이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상존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대통령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회는 혼탁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자본을 독식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럽 열강 세력이 제국주의를 확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이 빼든 칼이 아메리카 스페인 전쟁이고 경제적으로는 관세를 통한 제조업 부흥이었습니다. 맥켄리 대통령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쿠바의 독립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잔혹한 쿠바 식민 통치로 독립운동이 지속되었고 미국민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심과 인도주의적 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맥켄리 대통령은 유럽의 팽창주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멀로 독트린을 확대 해석해 카리브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해 해외 영토를 확장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쿠바는 미국 코앞에 위치한 섬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풍부한 설탕 생산지로 미국은 쿠바에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쿠바의 설탕 산업과 광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쿠바의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 자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시 쿠바는 미국과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으며 특히 설탕 수입의 주요 공급처였습니다. 쿠바의 혼란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외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느꼈고 가까이 있는 쿠바는 미국 상품의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전쟁을 촉발시켰던 직접적인 원인은 세 가지인데 그 하나가 미국 전함 메이노가 쿠바 하바나 앞바다에서 폭발하여 미 해군 26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스페인의 어뢰 공격과 기뢰 설치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국민들이 분노하여 스페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침몰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함선 내부 석탄의 자연 발화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을 악마화하고 전쟁을 선동하는 황색 저널리즘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이러한 황색 저널리즘은 오늘날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페인 대사가 본국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맥켄리 대통령을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대중의 칭찬에만 신경 쓰는 정치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맥켄리 대통령은 1894년 4월 스페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미 스페인의 국력은 쇠락한 상태고 미국은 가볍게 승리합니다. 파리 조약을 체결해 스페인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을 미국에 할량하고 필리핀을 2천만 달러에 미국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맥켄리 대통령은 당시 왕국이었던 하와이 합병을 적극 추진해 1898년 7월 합병합니다. 이렇게 태평양의 섬들을 손에 넣은 맥켄리는 이 섬들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아시아로 군함을 보내고 물자를 수송하려 하지만 남미의 케이프온을 돌아가야 해서 아시아 식민지 쟁탈전에 불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관통하는 수로를 건설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운하를 건설하기에 컬럼비아의 한 주였던 파나마를 독립시키고 인류 역사상 가장 험난하고 거대했던 토목공사로 알려진 파나마 운하 건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나마 운하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당시 사회 시스템과 권력 구조에 대한 극렬한 반감을 품고 있었고 맥켄리 대통령을 그 시스템의 상징으로 여겼던 한 무정부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파나마 운하의 자세한 건설 과정과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의도를 지오스토리 관점에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겠습니다. Our 51st state. Well, we need Greenland, and we're taking it back.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고 파나마 운하를 다시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팽창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추앙하는 맥켄리 대통령의 정책이 강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일 렉스에 리트윗한 맥켄리 대통령 시절 미 정부의 관세 수입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맥켄리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어떻게 국가의 부를 창출했고 관세가 어떻게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의 관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이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차트는 179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연방정부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비율은 지난 70년 동안 2% 안팎으로 유지되었고 2025년 미국 정부 예산에서도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는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농업경제였기 때문에 관세가 재정 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관세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미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술, 가솔린 등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맥켄리의 관세 정책은 1880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림에서 이 구간입니다. 당시 미국은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관세로 충당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은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남북전쟁으로 인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맥켄리 관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줄곧 흑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재임 직전 재정 흑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트럼프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hey had a big problem, a problem like I hope to have with this country someday. 트럼프는 맥켄리 대통령이 어려운 위기를 관세로 해결해 미국을 부유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The United States in 1870 to 1913, all tariffs, and that was the richest period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what to do with all of the money that we had. And 일견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재정 흑자를 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돈을 대신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제로 베이스 버젯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무역 정책에서는 3R이 있는데 revenue, restriction, reciprocity 이 세 가지입니다. revenue는 관세의 재정 수입의 역할을 얘기하고 restriction은 자국 산업의 보호 기능을 얘기하며 reciprocity는 상호 관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평한 상거래를 하자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 겁주는 칼입니다. 관세가 정부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이 그래프를 봅시다. X축은 관세율, Y축은 관세 수입 혹은 조세 수입입니다. 이 그래프에서처럼 관세 수입은 어느 시점까지 늘어나지만 정점에 오르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듭니다. 이 곡선을 레퍼 곡선이라고 합니다. 조세 수입은 수입액과 관세율의 함수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관세율을 이렇게 낮추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세율을 낮추는 대신 수입량은 늘려 전체 세수를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한 국가의 수입을 억제하려면 관세를 인상해야 하고 그러면 수입액이 줄어들어 조세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맥켄리는 이 곡선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 오하이오 세무위원회 하원 의장이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를 공정한 보호 지점까지 인상하여 최고 수입 지점에 다다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수입은 줄어들고 그만큼 관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트럼프가 세율을 어느 산업에서 어느 지점까지 올리느냐가 트럼프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칼 세 번째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 수입 충당 외에도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in the words of President McKinley, who is the tariff king, the protective system invokes the highest law of nature, that a self-preservation. 트럼프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세율을 높여 수입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맥켄리 대통령 시절 성장 중인 미국 산업 중에서 양모, 직물, 원사, 특히 주석 제품의 수입 비율이 높았습니다. 맥켄리 대통령은 외국산 주석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만큼 관세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작동했습니다. 당시 내려가던 주석 접시 가격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생산량은 증가하고 수입 물량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맥켄리의 관세 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The protective tariff policy of the Republicans has been made and made the lives of our countrymen sweeter and brighter. 앞에서 설명한 레퍼 곡선에서처럼 수입량이 줄어 이 기간 조세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그 후 국가 재정도 줄어들어 1890년 내내 적자를 보게 되고
군본위 제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미국은 불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주석 제품의 수입 가격은 50%나 올랐습니다. 실제로 관세는 수입하는 항구에서 수입 기업이 지불합니다. 미국 기업이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세금을 실제로 내야 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맥케니는 188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트럼프가 무기로 사용하는 상호 관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는 의회로부터 몇 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얻어 상호 관세를 무기로 협상을 합니다. 너도 관세를 낮추면 나도 관세를 낮추겠다라고요. 그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그가 의원이었을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미국 산업의 제조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관세 수입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고 관세 정책 덕에 미국 제조업도 좋아져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잉여 제품을 팔기 위한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해졌습니다.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 전 세계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케니 대통령은 집권 2기 관세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1901년 뉴욕 버팔로에서 열린 팬 아메리칸 박람회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전과 다른 연설을 합니다. 이제 배타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상호 관세는 시대 정신과 조화를 이루지만 보복 조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세 중 일부는 더 이상 국내 산업을 위해서 장려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윌리엄 맥케니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일부만을 인용해 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왕 윌리엄 맥케니 대통령마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강압적 상호관세 부과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왼손에 칼, 오른손에는 관세를 들고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 만에 도금 시대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칼로 상호 모순적 관계인 3R을 모두 달성하려고 합니다. 관세의 기능 3R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롤모델 윌리엄 맥케니 대통령은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팬 아메리카 박람회에서 연설한 며칠 후 무정부주의자 리언 촐고치에 의하여 암살당합니다.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의 대통령직을 승계해 제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미국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이었고 윌리엄 맥케니 대통령 시절 수립한 파나마 운하 건설 계획을 실행하여 운하를 완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관세의 칼을 사용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을 가입해 주신 분들과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